사돈 참 좋으시겠네요. 선영이 말 들어보니 내 딸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림해 주신다면서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사부인,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사코 거절했는데 차비 정도만 몇 번 준 게 전부예요. 몇 푼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애들한테 돈 받을 생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냐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사부인, 제가 석 달이 넘도록 여기 드나들며 도왔는데 받은 건 30만 원이 전부예요. 차비하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걸 돈 받고 일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3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나 같으면 그 돈 절대 못 받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애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돼서 그걸 악착같이 받고 싶으셨을까? 아유, 엄마 왜 그래?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사과드려.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냐? 사부인,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 그건 아들이 밖에서 벌어온 돈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참 말씀 듣기가 거북하네요. 지금 뭐라고 하셔서요? 지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걸로 유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변경숙 여사의 삶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부유함이나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당시 경제적인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한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큰 인상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그녀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경숙 여사의 남편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악착 같은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자립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결혼 자금이었는데 남편은 당시 결혼을 준비할 만큼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변경숙 여사는 결혼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없으면 우리 둘이 함께 마련하면 되잖아요. 나는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생각 없어요. 그녀는 결혼 비용의 절반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하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남편도 그녀의 결단력에 감동해 함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직접 발벗고 나서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악착 같은 성격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었고 결국 예정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에게도 그녀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각인시킨 순간이었고
그 후로도 그녀는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늘 앞장섰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언제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냈던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와 남편은 처음부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뜻밖의 기회로 잠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하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큰 보너스를 지급했고, 연봉 협상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잠시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 변경숙 여사는 그동안 아끼고 살았던 생활비를 조금씩 더 쓰기 시작했고, 두 아들도 이 시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고,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새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남편 역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마땅한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생활비와 두 아들의 교육비로 점점 줄어들었고, 그토록 소중했던 경제적 여유는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변경숙 여사는 다시 악착같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작은 가사, 도우미, 일과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현실의 냉혹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다시 힘을 내었지만, 그 잠깐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두 부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며 자랑스러워했으나, 둘째 아들은 형편상 대학에 보내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고, 전역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둘째는 언제 자리 잡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한번 데리고 올까 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고, 그래. 얼른 데리고 와봐. 궁금하네. 둘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는 그 사실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둘째는 이미 2년 넘게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처럼 둘째는 조용히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런 예쁜 애인을 숨기고 있는 줄은 몰랐네. 어쩜 그렇게 예뻐요.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둘째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둘째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외모만큼이나 말투도 고왔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초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당장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진행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미모는 어머니를 닮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젊었을 때 여러 남자들을 울릴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두 분 다 정말 고우세요. 하지만 예비 사부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사업을 크게 했었고 그 경험 때문인지 여전히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이 한번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 명성을 잊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돈과 얼마나 마주할 일이 있을까 싶었고 며느리 될 아이가 딱히 문제될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후 몇 달이 흘렀을 무렵 그녀는 아들에게 결혼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니? 통말이 없으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희 헤어졌어요. 그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서로 그렇게 눈에서 꿀물을 흘리며 바라볼 때는 언제고 갑자기 헤어지다니 변경숙 여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상견례까지 마친 마당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헤어진 건데?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퉜는데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그동안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랬어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지 말고 둘이 얘기를 잘해봐. 서로 그렇게 좋아 죽었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거라니? 그녀는 아들에게 다독이듯 말을 건넸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닫은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통 먹지도 못하고 새벽까지 방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갑자기 아들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다시 화해하고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아유, 참나. 너희 그냥 사랑 싸움 했던 거였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런 거여서 내가 좀 이해 좀 하지. 남자가 쪼잔하게 정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전에 했던 말들은 잊어주세요. 그 이후 아들은 결혼 준비에 한창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반년이 조금 지났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몇 달 만에 그녀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손녀딸을 좀 빨리 만나게 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 결혼 전에 이미 아이가 생겼던 모양이구나. 남편과 그녀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뭐 대수라고. 며느리는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녀는 미리 알았더라면 더 세심하게 챙겨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리바리 챙겨주며 보살폈습니다. 그 후 그녀의 품에 들어온 아이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이었습니다. 갓난쟁이가 콧대가 살아있는 걸 보니 자기 엄마와 판박이었습니다. 아가,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애가 눈망울이 어쩜 이렇게 크고 예쁜 거야. 그들은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이 멀지 않아 자주 방문해 손녀딸을 돌보았습니다. 손녀딸은 그녀의 손을 타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손녀딸이 태어난 후 그녀의 집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초보 엄마답게 실수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을 곧잘 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녀는 늘 흐뭇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내외가 그녀의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반찬도 가져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이 궁금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요즘 통 집에 안 오더라.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아들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엄마, 사실 선영이가 좀 다쳤어요. 아들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찾아뵙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데? 그게 한 3주 전쯤 계단에서 헛디디면서 무릎이랑 허리를 다쳤어요. 무릎은 괜찮아졌는데 허리는 아직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이에요. 선영이가 엄청 걱정할 거라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며느리가 허리를 다쳤다는 말에 그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허리 부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고생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젊었을 때 일을 하다 허리를 살짝 다친 적이 있었고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세상에, 너희는 그런 걸 어떻게 말 안 하고 있었니? 아무리 엄마가 걱정할 일이라 해도 그렇지. 그럼 선윤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애 엄마가 다쳤으니 애도 고생일 텐데. 제가 요즘 좀 일찍 퇴근해서 선윤이 챙기고 있어요. 애 엄마도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알게 되신 김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바깥 일을 하고 돌아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몇 주 동안 엄마 역할까지 하느라 많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은 시부모들이 비싼 것들도 해준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까 장섭이한테 얘기 들었어. 아니, 너희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니? 지금 상태는 어떻고?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살살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집안일 하기엔 좀 힘들어서 그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으이구, 어쩜 그렇게 미련하니? 내가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당분간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부담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이럴 때 가족이 왜 있겠니? 너희 시아버지는 저녁밥만 차려주면 되니까 괜찮아. 낮에는 내가 너희 손 덜어줄게.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럴 때 도우라고 가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며느리를 보니 몇 주 동안 고생한 흔적이 보였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해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뭐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는 오랜만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요. 다쳐서 병원 다니는 내가 더 고생이지. 내가 뭐 한 게 있니?
허리는 한번 치료받을 때 제대로 해야 해. 안 그러면 늙어서 고생해. 네, 어머님.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 잘 받을게요. 그녀는 며느리의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만 도와주면 되니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통원 치료보다는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수술까지 해야 한대? 입원도 해야 하는 거고? 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그녀는 수술이라는 말에 다소 놀랐습니다. 집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보고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수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입원까지 해야 하는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했지만 수술 후에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수술로 인해 원래는 12주만 도우려고 했던 계획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시간을 대폭 늘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들네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일단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그녀는 군말 없이 일을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미안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선윤이가 아직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라서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하긴 선윤이 같은 애는 아내가 10명이라도 키워주겠다. 얌전하고 때 한 번 안 쓰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며느리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녀는 일부러 오바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매일 오가시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거 받아가세요. 별건 아니에요.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가 무슨 봉투를 주고 그래? 내가 이거 받아버리면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오는 사람처럼 보이잖니. 어서 넣어둬. 아니에요, 어머님. 큰 돈 아니고 차비 정도만 넣었어요.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이거 안 받으시면 선윤 아빠가 난리 날 거예요. 여러 번 거절했지만 며느리가 손에 쥐어주니 결국 봉투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뻔히 아는 그녀로서는 그 돈을 받기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며느리는 몰래 가방에 봉투를 넣어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그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고맙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들네 집에 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누가 왔나 싶어 둘러보니 사돈댁이 와 있었습니다.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사돈댁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더군다나 아들네 결혼 전에 본 모습이 있기에 사돈댁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사부인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예의를 차려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애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매일같이 여기 오신다면서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 선영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 제가 좀 돕고 있습니다. 사돈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줄 알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은 황당했습니다. 사돈 참 좋으시겠네요. 선영이 말 들어보니 내 딸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림해 주신다면서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녀는 듣도 보도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며느리에게 고용이라도 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했습니다. 사부인,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사코 거절했는데 차비 정도만 몇 번 준 게 전부예요. 몇 푼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애들한테 돈 받을 생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불쾌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냐고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석 달이 넘도록 여기 드나들며 도왔는데 받은 건 30만 원이 전부예요. 차비하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걸 돈 받고 일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사도는 여전히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3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나 같으면 그 돈 절대 못 받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애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돼서 그걸 악착같이 받고 싶으셨을까? 그때 며느리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유, 엄마 왜 그래?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사과드려. 사도는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냐? 그녀는 순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차부인,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 그건 아들이 밖에서 벌어온 돈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참 말씀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녀의 말에 사돈댁도 화가 나 보였는지 으르렁거리며 반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셔서요? 지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걸로 유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사도는 눈을 부릅뜨고 성질을 내며 말했지만 그녀는 차라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화를 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었고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네를 돕는 것이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었는데 사도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안 입고 온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기 딸이 걱정되었다면 본인이 진작 와서 도왔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넘어서야 얼굴을 비추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이가 들어 집안일과 육아까지 떠맡게 되니 마치 식모살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한두 푼 쥐어줄 때면 내심 고맙고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돈댁이 그녀를 돈만 바라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을 하니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느리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 그동안 나한테 줬던 30만 원이야. 내가 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이걸 받아서 이런 일이 난 것 같아.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날 엄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고 금전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자부인께서 틀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었어. 내 실수였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날 하신 얘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건데 왜 속 좁게 이러세요? 아무리 말을 나누어도 합의점이 없을 것 같아 그녀는 30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은근히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비도 오는데 제가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공동현관 앞에서 타시면 돼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택시는 무슨 택시야. 걸어가면 금방 정류장이 나오는데 뭐하러? 어머니,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싫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녀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가, 그런 말이 어디 있니?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지난번에 했던 아들이 벌어온 돈 이야기를 며느리가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듯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며느리와 거리를 좀 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오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으렴. 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어머님, 제가 공짜로 부려먹는 것 같아서 싫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또다시 빈정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설마 그런 이유로 너한테 말하는 거겠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매일 여기로 출퇴근 도장을 찍었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래. 집에서 당분간 좀 쉬어야겠구나 싶어서. 정 급하면 미리 연락 주렴.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해봤자 서로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 그녀는 통보하듯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 며느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싱크대 물기를 좀 닦으셔야겠는데요.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싱크대 물기로 그녀를 지적하는 모습에 잠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처 못 봤나 보구나.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나 갑자기 며느리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하세요. 먼지가 그대로잖아요? 돈 안 들였다고 대충 하는 건가 아무리 돈을 안 들였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휙 던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그녀는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참다 그녀도 결국 분노가 치밀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시애미가 그렇게 우습냐?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만만하디? 그러나 며느리의 대답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라 기분 나쁘신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번 돈이니까 이거 받고 얼른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며느리는 그녀를 뒤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린 그녀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지만 그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소리까지 날 만큼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사돈이 다녀간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쌓이고 쌓였던 터라 그 의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쳐?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당장 고소할 거야. 며느리는 자신이 먼저 밀친 것은 생각도 못한 채 고소를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먼저 민 건 생각 안 나는 거냐?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 그들의 몸싸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멱살을 붙잡고 그녀는 그런 며느리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거 전부 사진으로 남겨서 고소할 거야.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 온몸으로 버티며 핸드폰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잡을 곳이 없던 그녀는 결국 며느리가 하고 있던 의료용 허리 복대를 붙잡았고 그 순간 복대가 풀리면서 둘 다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이게 뭐냐? 며느리는 급히 복대를 주워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배가 왜 이렇게 임산부처럼 불룩한 거니? 이게 다 뭔지 말을 해. 복대가 벗겨지면서 며느리의 티셔츠가 함께 올라가 배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임신 67개월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딸을 낳고 나서 둘째는 절대 가질 수 없다며 아들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임신할 수 없는 몸이 임산부처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혹시 둘째가 생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왜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며느리에게 해명이든 변명이든 듣고 싶었습니다.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자초지종을 듣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황당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준비 중에 헤어졌을 때 그 이유가 며느리의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에 손을 댄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박가사도는 과거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며느리는 인생을 한 방으로 뒤집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이 사실을 숨겼지만 아들은 우연히 며느리가 도박에 손을 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손녀딸 선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후 며느리는 자신의 뱃속에 아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이를 가진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고, 각서를 받은 뒤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년의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는 다시금 한탕주의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고, 각서의 존재를 잊고 아들 몰래 또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기 엄마가 몰래 준 돈으로 조금씩 재미를 보다가 큰 한방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에 그만 대출까지 몰래 끌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한방이 그렇게 쉽게 터지겠습니까? 오히려 큰 돈을 잃고 나자 본전 생각에 다시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고, 결국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편에게 알려지면 위자료를 줘가면서 이혼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를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표이사는 악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나한테 갚을 돈을 한 방에 탕감할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며느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방법인데요? 아,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혼당하고 빚만 잔뜩 더한고 어떻게 살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 줘요. 대표이사는 과거에 이혼을 한 뒤 여자를 믿지 않게 되어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미모를 본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신 나간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며느리는 그 한방이라는 말에 또다시 욕망에 시동이 걸렸고, 결국 얼마 뒤 대표이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진짜 한 번에 싹 다 탕감해 주는 거 맞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원하면 각서라도 써줄게요. 저 그럼 할게요. 아들을 낳아주면 빚 탕감에 1억을 얹어준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지. 그럼 나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주면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남편과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제안을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최근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태교하라고 개인 카드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카드로 며느리는 세상이 다 우습게 보였고 5만 원짜리를 던지는 파렴치한 짓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그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울고 싶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변 여사님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질질 짜고 있어? 너 정말 제정신이야?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 이게 말이 돼? 네 남편이랑 나 모르게 애를 낳을 생각을 한 거야? 그녀는 며느리의 넉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워낙 마른 체형이라 복대를 차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디건을 입으면 티가 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왜 망치려고 해? 그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무슨 죄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낯이 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그렇다고 해줘.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들이 외근 중에 집에 들러 저와 며느리에게 간식을 주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현관문이 열린 줄도 몰랐던 것이죠. 아들, 다 들은 거니? 여보, 내가 지금 묻잖아. 당신 도박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의 애를 낳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미쳤어? 아들이 들어오자 저희 모두는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걸 알게 된 남편이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 없앨게요. 제발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잠깐 미쳤던 거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게, 정말이야. 여보, 잘못했어. 며느리는 아들에게 손을 빌며 애원했지만 아들은 불룩한 배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돈댁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곧장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당장 따님한테 와보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사돈댁에서 다짜고짜 반응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오라고요? 무슨 일이시길래 그래요? 사돈댁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글쎄요. 대단하신 우리 며느님께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다네요. 그녀의 말에 사돈댁은 순간 말을 잃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댁은 바로 아들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배가 왜 그 모양인 거야? 정말로 임신한 거야?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며느리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돈댁은 자기 딸이 뒤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던 듯 보였습니다. 분노에 찬 사돈댁은 며느리의 등을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가 정말 미쳤지,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은 그녀 앞에서 몸을 낮추며 사죄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를 원망하세요. 정말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돈댁은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장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애 한 번만 너그러 용서해 줄 순 없겠나? 며느리는 거짓말로 허리 시술을 받는다며 임신 사실을 숨겼고 그 핑계로 아들과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어졌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기에 그녀는 더욱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손녀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돈이 몇 번이고 설득을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은양보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걸 숨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임신한 아내랑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겠어요, 장모님. 며느리는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했던 선택이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각서 썼던 건 그새 까맣게 잊은 거냐고? 가서 그 사람 애도 낳아주고 그 집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살아. 결혼 전에 썼던 각서에 써있는 내용 기억하지? 선윤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고 당신은 나한테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줘야 할 거야.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작성했던 각서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전 재산과 아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이 풀리지 않아 위자료 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약속했던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몽땅 아들과의 이혼 합의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로 맨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대표이사를 찾아가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나서는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들은 소식이라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딘가에서 또다시 한탕을 노리며 살고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아들은 받은 위자료로 살고 있던 집에 할부 잔금을 치르고 평수를 조금 늘려 이사를 갔습니다. 전처와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은 이전의 기억을 잊고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가 겪은 상처는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이 있어 그나마 덤덤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속 성공한 인생을 보며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변경숙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사님과 아들을 속인 며느리가 정말 파렴치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